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담보물건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 담보물건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담보물건에는 물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먼저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리고 물건에는 또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실무를 할 때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산과 유가증권은 여기서 생략하고 부동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때 갑을 건축주라고 그러고 상대방 을인 건축업자와 이제 건축공사 계약을 하겠죠. 이런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 15가지 중에서 도급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일의 완성, 즉 건축공사를 완성해 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인 건축주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러한 약정을 이제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을을 수급인 내지 수급자라고 그러는데 이 을 입장에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서 건축물을 공사하는, 즉 완공하게 되는 그런 책임을 부담하고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론 을의 입장에서는 그 하도급을 줄 수도 있죠. 즉 하청업자에 하도급을 줘서 일부 하청업자가 공사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을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이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 즉 뭐냐면 그 건축공사가 전체적으로 완공됐을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기초공사 내지 기반공사가 끝났을 때 공사대금 일부로 주기로 하고 또 어떤 그 1층이 또 다 완성됐을 때 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또 2층, 3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자, 어떤 식으로든지 이 건축업자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채권이 바로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라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치권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리고 유치라는 것은 을이 그 건축해놓은 그 건물을 그 채무 변제 받을 때까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점유하고서 돌려주지 않는 거, 이것을 유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유치권입니다. 그리고 그 유치권의 효력으로서는 이미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유치하는 효력, 즉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 즉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즉 유치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따라서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환가를 위한 경매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했죠. 그리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은 경매에 있어서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즉 그 경락인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주지 않은 이상은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끝까지 유치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경락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그런 채권 내지 채무를 인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하고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경락인은 손해를 볼 그런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경락인 매수인이 그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서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유치권자는 그 유치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길 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건축 현장에 이렇게 거기 보시면 이제 현수막이 있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도 잠금 장치로 잠궈 놓고 셔터도 다 내려져서 잠금 장치로 잠궈 놓고 건축주 내지 제3자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뭐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는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거기다가 건물 자체에다가 공사적인 건물 자체에다가 빨간색 네카 페인트 라카칠을 해가지고 저 글씨로 그 유치권 행사 출입 금지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유치권은 그 경매와 관련해서 권리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서 이제 경매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 아무튼 유치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담보물권에서 이제 질권이 나오는데요. 자, 질권이라는 것은 전면에 설명드렸지만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 또는 준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질권의 객체는 동산 또는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산을 객체로 하는 질권을 동산질권이라고 그러고 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질권을 재산권은 권리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사회에서 많이 이제 통용되는 것이 바로 채권질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동산질권을 보게 되는데 이 동산질권은 이제 그 전당포와 관련해서 이미 설명드렸었죠. 갑이 이제 질권 설정자로서 돈을 빌릴 자이고 을이 이제 그 전당포를 운영하는 전당포주라든가 일반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자로서 질권자인 채권자이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갑이 이제 빌려갔으면 을은 채권자, 갑은 채무자고 5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동산질권에서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권리질권이 있는데 이 권리질권은 특히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 실무를 할 때 좀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 있겠죠. 거기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은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물색해 본 결과 갑의 집이 마음에 드는데 자기는 을은 현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갑이 원하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전세보증금은 1억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병은행에 6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이 을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죠. 뭔가 이제 을의 신용도 평가하고 또 갑의 주택도 안전한 주택인가 이것을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질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을 지급하면은 그 존속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또 6천만 원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임대인이라든가 전세 설정자가 그러니까 임차인 을에게 6천만 원 돌리지 말고 자기에게 직접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채권 질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억 원은 을이 나중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1억 원은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즉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죠. 반면에 갑은 거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환 채무를. 그러면 을이 아무튼 그런 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채권을 이 전세금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그 채권을 잡혀놓고 즉 채권액이 1억이죠. 그래서 1억 채권이 이제 병에게 이제 담보로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담보로 잡혀놓고 6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전세금 대출 상품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갑과 그 전세계약 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살다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죠.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뭐 사채업자에게 거기에 전세계약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를 맡겨놓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세 뭔가 거기죠. 질권을 설정한 것이죠. 의뢰 채권을 이제 사채업자에게 맡겨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만이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질권 저당권과 함께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있는데요. 자,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개념이 전번에도 봤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고 부동산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이제 등기가 된다 했죠. 물론 저당권자만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빌려간 채권 채무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일단은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적 효력은 없다 했죠. 즉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정자가 사용 가치를 지배하고 저당권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 못하고 대신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즉 변제하지 않으면은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이 있다. 이것을 이제 의무 경매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 경매 내지 담보권 실행 경매에 있어서는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갑이 채무자로서 자기의 건물,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1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이제 물론 병이 채무자이고 갑이 병을 위해서 자기 건물이라든가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이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갑이 병 채무자를 위해서 물건으로서 보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런다. 이미 설명드렸었죠. 질권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상보증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병은 제외하고 갑이 채무자로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때 갑이 거기에 이제 건물을 놓고 토지만 있다, 토지 소유권자다. 이때는 그냥 토지라는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근데 갑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지가 있고 대지에 대한,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죠. 이때는 두 개의 부동산에서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물건 내지 두 개의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그 저당 목적물이 여러 개란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갑과 을 간에 이제 대출금이 1억으로 딱 확정되어 있죠. 그래서 1억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요, 거의 다 근저당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실무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양식으로서 교재에 올라 있는 걸 봤지만 실질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저당 내지 포괄 근저당이 있는데 이것은 저당권의 특수한 경우로서 근저당, 포괄 근저당이 있고,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고, 물론 나중에 이제 결산기라든가 이 확정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확정 채권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이 그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한다. 즉 증감 변동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금 1억을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채무 불이행을 해서 원금을 상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채무를 또 그 설정자가 즉 채무자가 부담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증감 변동한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 대출금을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한다. 그러면 이제 그 채무액이 감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채무액이 이제 감액이 되고 또 갚았던 것을 또 다시 또 더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갚다가 갑자기 또 2,000만 원 또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증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게 한 것이 이제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와 관련해서 뭐 당좌 대여월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근저당에서는 일반 저당과 달리 일반 저당에 있어서는 확정 채권 1억 이렇게 그 채권액 내지 채무액이 등기부에 등기해야 되는데 근저당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제 대출액이 1억이라 하면 보통 이제 금융권에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은행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실제 대출 한도액을 1억이라 하면 1억에 대해서 120% 내지 130%를 잡아줘요. 그러면은 거기 1억이다 그러면 거기다 120% 잡은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렇죠? 채권 최고로 등기되고 그래서 채권 최고로 등기된다는 것은 저당권자 즉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채권 최고액 한도액에서 실제 대출금을 이게 실제 대출금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이자라든가 또 지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변제받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그 장점이 또 있어요. 또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일반 저당권에 있어서는 확정 채권이기 때문에요. 즉 1억으로서 확정 채권이 있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는 1억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감액 등기를 해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다 갚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를. 근데 근저당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 한도가 1억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대출금을 달달이 1,000만 원씩 상환할 때마다 감액 등기를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해도 근저당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저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갚다가 감액 등기를 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다 갚아도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 기간 내라 하면 뭡니까 그 말소 등기 할 필요도 없고 또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 또 빌리면은 또 증액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즉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장점 때문에 근저당을 또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포괄 근저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약에 한해서 그 특정 거래에 한해서 이 근저당으로서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포괄 근저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해서 포괄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뭐 대출 받고 또 갚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카드 빚,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음을 끊으면 어음 채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해서 포괄 근저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괄 근저당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채무자에게는 좀 불리하고 은행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정시키든가 뭐 금지시키든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정 근저당 이렇게 표현해요. 포괄 근저당을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한정 근저당.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본 강의라든가 심화 강의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저당권의 종류는 근저당, 일반 저당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수한 저당권으로서 뭐 공동저당, 그 다음에 근저당, 그 다음에 포괄 근저당, 한정 근저당 이런 거 있다. 이렇게 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당권은 또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간단히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그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 저당권도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설정에 의해서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의무 경매 신청권 내지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이 있는가? 유치권은 거기에서 일단은 그런 청구권이 없는 것이죠. 다만 환가를 위한 경매는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내지 우선 변제적 효력은 유치권은 없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즉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유치적 효력으로서 유치권자 질권자는 그 객체인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유가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조매 내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정자가 즉 부동산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한다, 즉 점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하지 못하고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정자가 점유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자를 굉장히 이상적인 저당권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적인 담보물권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담보물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물권의 종류로서 이제 점유권, 그다음 점유권과 비교되는 본권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